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평화롭게 지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변화가 할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200석, 이 200이라는 숫자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특정 세력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22대 국회에선 어떤 일이, 뭐 가정입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벌어질 가능성을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사실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끔 한다. 네. 남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입법을 담당하는 게 국회고 행정을 담당하는 게 이제 정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을 담당하는 게 법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정당이 200석을 하게 되면 예. 일단 국회 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을 마음대로 제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이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를 견제함에 있어서 예. 장차관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되지만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게 돼요. 예. 이런 나라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재판받고 있는 법관을 탄핵할 수가 있어요. 탄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담당관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함부로 사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0석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특정 정당이 차지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요. 네. 따라서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헌법을 무력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예. 만약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향후 정부,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어떨까요? 일단 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원리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의석수, 민의죠. 예. 그러니까 민의라고 하는 숫자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뭐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거 결과 지금에 있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 그러니까 151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50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그러니까 180석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걸 담아서 일정 기간, 뭐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최장 그 기간 동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야당과 협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회는 끊임없는 어떤 정쟁과 대결, 대립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 내부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집권 여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반이 넘은 이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통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네. 협치와 토의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보일 수 있고 타협을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어떤 대통령 임기 3년 또 그다음에 국회 22대 4년 내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대립과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양당의 선거를 이끈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네. 엇갈릴 거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 성공했다, 잘했다 이렇게 그 기준점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 지난 21대 총선이 워낙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이 이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정도 수준 한 110석 정도를 어떤 기준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예. 작년 12월 26일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기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직을 했던 분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여의도 정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까지가 본인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다면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격 당대표 경선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110석 이상이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당대표로서 출마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어제 마지막 총유세를 청계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있지만 예. 어떠한 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석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에서 7석 그리고 인천에서 1석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체에서 16석밖에 얻지를 못했었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수도권에서 좀 다수의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좀 힘을 주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한동훈 위원장은 좀 정치권에 좀 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말이라고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뜻이 만약에 대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본인이 상정한 정치적인 뜻을 예견했을 때 네. 그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110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설주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그럼 몇 석을 얻어야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1대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얻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은 첫 번째는 과반 151석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저지선은 그래도 다수다. 제1당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최근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민심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예. 지난 21대 총선에서와 저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것은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총선의 결과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대권, 3년 후에 있을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입지를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먼저 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야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성공 요소는 민주당이 과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과반과 연결돼 그렇죠. 있다. 민주당이 예. 과반 안 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과반을 하게 되면 15석, 14석 정도 해야지만 본인이 예.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정당으로부터 의원을 영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체가 되는데 10석 미만으로 가게 되면 그게 예. 안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네. 같은 경우도 짧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않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최근 여론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 쉽지는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네. 접전으로 붙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지역구에서 생활에 돌아온다면 예. 저는 보수층 내부에서도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그 유치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 논의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상황 자체는 녹록지 않다라는 거 하나하고 비례 같은 경우도 2석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역구를 배출하지 못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못 되고 네. 비례만 얻게 된다면 상당히 예를 들면 의미 자체가 축소되는 정당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어떤 보수층, 보수 정당들의 지형에 따라서 종속 변수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공짜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담 중에 이제 김종욱 전 부원장의 유권자 투표 참여 의향 관련 여론조사 언급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